세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록유 변호사.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법조계 예민 보스 이재민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을 얻는 감성 변호사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촬영 준비 아까 하고 있던 중에 제가 혹시 저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데 변호사님 저 찍은 거 맞죠 아까? 저요? 네. 나 찍는 거 같던데 아니에요? 진짜 찍었어요? 제가 너를요? 이게 갑자기 흥분하니까 막 말을 하니까 이거 오해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같이 방송을 해보는데 이 같이 있는 이 그 모양새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모습을 남겨두려고 같이 찍은 거 맞네. 같이 찍은 거죠. 나 찍은 거 맞잖아. 네. 도찰이네 도찰. 나 찍은 거 맞죠? 지금 나 찍었다는 얘기 한 거지 예, 지금. 우리 사이에 뭐 그런 도찰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떡할 거야? 나 성적 수치심 느꼈다 그러면. 네, 왜 날 찍고 그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뭐 같이 고소를 하든 소장을 듣든 해가지고 법정에서 보시죠. 또 저만 쓰레기인가요? 제가 네. 성공 보수를 저희 남상진 변호사님께 두둑히 장난이고요. 요즘 이제 불법 촬영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 시간에 보이지 않는 불법 촬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좀 간단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불법 촬영 지금 저도 뭐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좀 많이 심각하죠? 안 그래도 요즘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던 그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가장 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었고 뭐 둔부와 허벅지가 좀 부각되게 그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 궁금해요. 이게 남자분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냥 짧은 스커트를 입은 분을 찍었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건 좀 명백히 그래 좀 이상하게 목적으로 찍었다 싶은데 레깅스 입은 여성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찍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그걸 찍는 걸까요? 제가 여자라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남자라서 그분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동의 없이 특히 이제 레깅스 같은 의상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찍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직접 제가 찍은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분 심리가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그분한테는 뭔가 뭐 그분의 흥미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2심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레깅스라는 거는 이제 운동복을 넘어서 일상복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상복인가요? 일상복으로 어떻게 레깅스들 입으시나요? 저는 뭐 아니 즐기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오늘 입고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네. 뭐 상반신만 나와서 다행이고요. 네, 뭐 어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 그게 이제 그런 행동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거다 보니까 그거가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까지는 좀 더 신중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심이랑 2심이 완전 엇갈린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건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다른 판단을 하게 됐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형법의 대원칙에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요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형법 규정이라는 건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과연 그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냐?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그 구성 요건을 품고 있는 그런 그 형법 규정에 대해서 형벌 규정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그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레깅스 아까 이제 곽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이 심한 그런 여성의 경우에 사진을 찍었다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레깅스 같은 건 일단 노출 부위 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2심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만 노출 부위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피사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는 조금 인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확실히 저는 근데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중에도 이제 보통 이제 레깅스 입으시면은 레깅스 위에다 이제 다른 옷을 이렇게
입으시는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레깅스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재판부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사실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2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손목, 발목이 뭐 전부고 피해자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이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라 뭐 상반신부터 쭉 찍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피해자라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물론 누가 제 엉덩이만을 확대해서 찍었다 이것도 기분 나쁘지만 뭐 위에서부터 다 찍었다 이것도 사실 저는 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벗고 있는 것보다 뭔가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좀 더 선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나 이 변호사님이랑 곽 변호사님 계속 말씀 뭐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주관적 요소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처럼 이제 주관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이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볼 때는 노출 부위가 없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안 느낄 만한 사진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곽 변호사님 말씀처럼 노출 부위가 없다 하더라도 몸매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관적 요소가 결국에는 항상 이런 논란의 큰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인의 신체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지혜 변호사님이 재형법정기일도 말씀하셨지만 형벌의 최소화 원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형벌은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만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원칙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점도 좀 반영을 해서 네, 이게 형사처벌 대상까지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네, 보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법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제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것은 반드시 불법 촬영은 맞긴 한데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든지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사진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불법 촬영 문제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수 자체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불법 촬영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그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그 정준영 승리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쟁점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뭐 최근에 그 뭐 방송국의 유명 앵커가 지하철에서 이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방송에서도 하차하고 지금 입건돼서 뭐 수사를 받고 지금 현재 뭐 재판이 진행 중인지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그렇게 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 불법 촬영하는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래 뭐 남성분들의 성적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신체 부위 어디를 찍어서 그거를 뭐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다 할 수 있다 친다고 해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이 더러운데 그런 거는 엄청나잖아요. 그거로 저는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자들 요새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갈 때 사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르거든요. 그 혹시 있을까라는 계속 의심이 드는데 왜 찍는 거죠? 안 찍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 취향이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성적 취향이 있는 분에 반해서 그런 좀 마이너한 성적 취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찍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가요? 화장실에 그렇게 많이 발견될 줄로 마이너 취향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참 어려운 주제네요. 사실 뭐 그런 관음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니까요. 요즘은 이제 뭐 초소형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성 화장실, 특히 이제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그런 그 촬영 장치들이 부착돼 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돼 가지고 사건화되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실제로 부착이 안 돼 있는데 마치 부착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뭐 우려를 하시고 뭐 될 수 있으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뭐 제가 여성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직접적인 어떤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지만 또 뭐 저희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심지어 뭐 공중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도 못하는 이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영화 올드보이 누군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이제 최민식 씨가 그게 이제 뭐죠?
올드보이 모르신다고요? 너무 옛날 영화. 하필도 예. 하필도 제목이 영보이라서. 예. 하필 또 제목이 올드보이입니다. 예, 진짜 제가 왜 그랬죠? 예, 하여튼 올드보이 보면은 그 최민식 씨가 이제 불법 도청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뭐 불법 촬영은 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하고 있어가지고 뭐 용산 전자상가인가요? 가가지고 이제 메모지에 써서 도청을 당하고 있다. 그걸 뭐 찾아내 달라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로부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술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뭐 두 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안경이라든가 뭐 펜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쉽게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위에 초소형으로 정말 발견하기도 어렵게 카메라가 설치돼가지고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뭐 관리 주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게 좀 명확하게 이것들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뭔가 만드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걸 설치했을 때 가하는 처벌들이 가중되고 그래야만 뭔가 이런 행태들이 좀 멈춰지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네, 뭐 특히나 뭐 이제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벌금형이라든가 뭐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이런 가해자들 뭐 이제 이 건에서 이제 보면은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뭐 법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이제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딜레마인 게 모든 어떤 문제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게 반드시 뭐 능사는 아니지만. 이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 가해자한테 가할 것이냐 여기 단계까지 가기 직전에 피해자로서 내가 그런 불법 촬영을 당했을 때 내지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해당 촬영물에 올라간 사이트 주소라든지 해당 그 촬영물의 원본이 복제돼서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그 해당 내용을 캡처해 놓고 바로 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인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허용되는 불법 촬영이 바로 불륜 현장을 촬영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문제되는 행동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순수히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간통이라는 거는 그 행위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밖에 지금 체증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증거 수집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일방적인 이익만 또 봐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초상권 침해라든가 그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불륜 현장의 촬영 말고도 요즘 이제 뭐 가장 뭐 요즘은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한때 이제 드론 촬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성인 남성들의 가장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었는데 이 드론 촬영 역시도 잘 알지 못하고 촬영하다 보면 불법행위 내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비행이 금지된 현장들, 그 비행이 금지된 장소들을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도 이제 그 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촬영물 자체도 이제 불법한 촬영물이겠죠. 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띄운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촬영을 하게 된다던가 일부러 만약에 촬영하신다면 더 큰 문제겠죠. 어쨌든 이 드론이라는 게 새로운 신종 불법 촬영과 좀 연계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뭐 처벌 수위가 이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벌이 지금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못 쫓아가는 거 아니냐. 드론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처벌은 좀 아니란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또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법 질서가 좀 재정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낮은 처벌 수위가 거론이 되는데요. 뭐 오늘 저희가 얘기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모든 것을 처벌로 커버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좀 많고 국민적 의식도 같이 개선이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해서 불법 촬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 그리고 뭐 전체 국민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방송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입사 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특약사항 조항에 사내 연애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사인을 했죠. 그런데 그만 입사 4개월 만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야, 나야. 미쳤어. 회사에서 전화하면 어떡해. 걸리면 어쩌려고. 안 걸리게 로비로 나왔지. 우리 회사는 채팅 메신저도 안 되고 카톡 보내면 소리 때문에 더 눈치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라도 목소리 들어야지. 누가 보면 다른 회사 다니는 줄 알겠네. 다른 회사나 다름없는 것 같아. 부서가 달라서 같은 회사 다녀도 얼굴 보기도 어려우고. 이따 저녁 약속 알지? 알지. 이따 거기서 7시에 봐. 서로가 사내 연애가 금지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정말 또 조심하면서 쫄깃쫄깃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2달간 알콩달콩하면서도 심장 조이는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사장님이 우리 2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2사람 왜 불렀는지 알지? 2사람이 데이트하는 걸 목격한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모르게 연애하려면 걸리지 말든가. 죄송합니다. 2사람이 좋아 연애하는데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헤어지거나 둘 중 한 사람이 회사 그만두거나 선택해. 사장님, 그건 좀 저희 2사람 절대 업무에 피해가지 않도록 할게요. 연애 그냥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런 사태 일어날까 봐 계약서에서도 사내 연애 금지 조항을 넣은 건데 내가 2사람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회사 사람들한테는 그냥 헤어졌다고 할게요. 예?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니까 2사람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알려줘. 그리고 계약 내용 어긴 2달은 감봉 처리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가봐. 헤어질 수도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살얼음 판이에요. 사내 연애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으니 정말 회사를 퇴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일을 붙잡아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무슨 뭐 아침 드라마 내용 같은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사내 연애 안 되네. 그러게. 사내 보니 연애로, 둘 다 내 자식이네 이거 아니에요? 나님이 사내 연애로 인해서 뭔가 좀 문제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거는 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사연을 읽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요새 이런 구시대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회사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듣자마자 들었던 게 이제 저희가 보통 공부할 때만 봤던 이제 민법 103조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사내 연애 금지라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 조항이 지켜져야 된다. 이건 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 민법 103조를 적용해서 무효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또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 사업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내연애 자체가 뭐 심술나서가 아니라 사내연애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입사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양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그거는 뭐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인텔 CEO인가요? 뭐 직원과 이제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냥 뭐 사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보다 계약 자유 원칙이 좀 더 보장돼 있고 특히나 이제 해고라든지 그러한 뭐 계약 해지에 대한 게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좀 강화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아무래도 사연자분의 사연에 따라서 계약서 조항대로 뭐 사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게 아까 선량한 풍속 말씀하셨는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거 선량한 풍속 뭐 그 103조라는 거 있다던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계약 조항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니네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지금 뭐 감봉 처리나 해고 절차 이런 게 다 그 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근로기준법에 이런
이렇게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그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의 어떤 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계약서에 사내연애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연애를 했다라는 이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재판부는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해고라는 거는 이제 인사상 굉장히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뭐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그 인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쓰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사내연애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내연애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내연애를 했다는 것이 그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결국에 이런 조항을 두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을 이유로 정말 이것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봐라 뭐 이렇게 사실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취업하는 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이상한 내용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 중에 우리 사장님은 뚱뚱한 사람은 정말 싫어해. 그래서 네가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 되면 해고 처리다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 사장님 이거 저희가 동의 못하니까 빼고 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규범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그런 조항은 없다라고 보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조항을 두게 된 데는 어떤 사업주의 뜻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주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뭐 다른 어떤 정당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또 어떤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있든 없든 규범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결국에 이 일로 해고가 되셨다. 그러면은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에 비춰 보면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당해고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적인 판단에 비춰봐서 어느 한 당사자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법적 그 분쟁을 이끌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회사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제 뭐 노동청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좀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워낙에 만약에 요즘에 이제 부당해고 어떤 사내연애 금지를 위반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좀 지탄을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법 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그런 걸 또 감당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역시 네. 방송쟁이시기 때문에 네, 전문 방송인이 드리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좋은 언론에 또 하나 드는 생각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 좀 진정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인 간에 발생하는 뭐 그런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저도 만약에 사장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사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조항을 두시기보다는 사실 숨기고 연애하려면 다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이제 마음이 커가지고서는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들킨 건데. 이제 뭐 숨기고 연애하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없다면 사내 연애를 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제 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고 이러는 게 나중에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안 되고 부당해고 문제에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계약서를 이제 고민해 보시고 수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문제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저희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또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리 또 법률방송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한 법스타그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